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자, 저희네 우리가 이번에 좀 국가가 공급하는 700만 원짜리 원가 아파트 네. 이야기를 할 때 아파트 건설비와 실질적인 이 땅값 이런 부분이 거기에 이익을 남겨먹는 어떤 사고가 빠진다면 700만 원이면 원가로 공급이 가능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포 15조의 1조로 우리가 넣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는 모든 이유가 그야말로 거기에 엄청난 이권들이 서로 개입해서 네. 아파트의 가격에 폭리가 취해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이재명이 공영 개발을 했다면 공영 개발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분양된 아파트 가격에 그걸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남시에 얼마 돌아갔는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민이 돈 나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 성남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지가 성남시장일 때 그런 이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 추진했으면 그걸 얼마나 싸게 해서 실제로 분양가를 얼마나 낮추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느냐. 그게 그렇죠.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주택을 말하는 자가 지가 구도를 다 짜가지고 분양한 아파트의 가격이 2,000에서 2,500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훨씬 비쌌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아파트는 아닌 뭐 도시명 생활주택인가로 간주되는 SK 테라스 비유 9월 15일 날 분양이 끝났다는데 312대 1인가 3,500. 그건 3,440만 원이라고. 자, 이걸 보면 또 여기에 지금 성남의 뜰, 네.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빨대 꼽아서 빨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50억씩이 진짜 남들은 평생 해도 근처도 갈 수 없는 돈들을 그렇죠. 그냥 막 자문이니 뭐니 해갖고 갖고 갔거든요. 이 아파트가 뭔 자문이 필요하겠어요. 건설 전문가도 아닌 그렇죠. 법조인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시에서 허가 다 내주는 마당에 허가 때문에 자문이지. 그렇죠. 법적 해석 때문에. 그렇죠. 허가는 뭐 자동으로 빵으로 나는데 그렇죠. 법조인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성남시가 그거 뭐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앞세워서 그 SPC라는 성남의 뜰이라는 걸 세웠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에서 그 집 못 져 이렇게 할 위험성이라고는 0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 정용진 씨 집 앞에 네네. 옛날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네. 땅을 한 6,000평을 샀었어요. 네.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조직에서 네. 내가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해관을 지으려고 네. 땅을 계약을 했어. 네. 계약금을 줬어요. 네. 그런데 성남시에 그거 계약을 받으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한 30번을 갔어요. 공영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좀 해주라는데 용도 변경 안 된다 이가. 결국 나중에 주인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이자니 뭐니 다시 좀 떼고 그거 없는 일로 했거든요. 네. 그때 없는 일로 하지 말고 들고 있었으면 떼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12만 명의 단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정부의 이런 확인서 같은 것까지 다 냈는데 네.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인허가를 하는 네. 부분이 그렇게 느꼈어요.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일에 앞장서는 뭐 가장 큰 거는 사실 뭐 법률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거 뭐 법좀 좀 관련된 건축이라던가 뭐 허가 관련된 행정사 정도면은 법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뭐 관계했던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고 결국 이제 변호사가 끼어서 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인허가에 관련된 로비 작업이 이제 주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허가 작업은 로비 작업이고 남은 거 한계가 있다면 이런 시행 사업에서 파이낸싱, 그렇습니다.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권의 중간 그렇죠. 이제 뭐 이 보정이나 네. 설명 역할을 수행하는 네. 서류 만드는 그렇습니다. 부분. 이런 게 이제 변호사가 하는 두 가지 유일한 이죠. 그렇습니다. 파이낸싱과 이 법률 해석. 네, 이제 마침 뭐 소장님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인허가가 나오는 그 순간 사실 파이낸싱도 끝난 거죠. 사실상 열려지는 네, 일이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파이낸싱이 되어야 또 이제 인허가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주로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외에는 사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 분양되고 하는 거야. 뭐 어지간히 숫자 맞출 줄만 알면은 그거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번에 저렇게 하루에 많은 막 한 100수십 건쯤 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분양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기본주택의 정신으로라면 그러니까요. 정말 여기 아파트 분양을 최소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땅값도 가장 낮추어서 팔 수 있는 얼마나 싸게 해줄 수 있는가. 다른 데하고는 분양가가 다른 모범을 보였어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어젠가 그제 한겨레 신문에 성한용 무슨 선임 기자라는 작자가 쓴 칼럼 보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그 화천대유는 가고 이제 고발 사주가 온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관점은 결국은 이제 화천대유와 이재명과 직접적 연관된 부분이 없지 않냐. 뭐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곽상도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50원 먹었으니까 곽상도만 죽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화천대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정말 기득권의 좌우 기득권의 연합사에 의한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는 딱 눈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간이 인허가 내는 거라면 이것보다도 훨씬 복잡했을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이 인허가 내어서 이렇게 달라붙을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거가 챙겨줘야 될 사람. 그렇죠. 이런 저런 일로.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 보복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챙겨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20억 클럽이라고. 네. 그래서 전체가 뭐 50억짜리가 6, 15억짜리가 하나, 네. 그 다음에 5억짜리가 하나, 320억 클럽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특혜 분양 아파트, 매체는 빼놓은 거 특혜 분양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차액도 한 7, 8억 이상씩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에 이재명이가 기본주택이라고 기본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지가 시장일 때는 지가 주도해서 지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익 극대화에 몰입됐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 이익 극대화. 근데 그 성남시의 이익 극대화도 공원이고 터널인데 그렇죠. 3,500억 정도는 그 사업자가 사실상 그렇죠. 해야 될 일을 받아내는 것처럼 해서 그 사업자를 도와준 것처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또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 주택 공급을 정말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번 사건에서 다 이번 드러났습니다. 사건에서 어떤 놈이 하더라도 다 해먹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관에서 하는 척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LH도 배제시켜버리고 뭐 LH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LH도 배제시켜버리고 그야말로 먹는 구조를 도시개발공사를 이 사업 때문에 만들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남 도계공원. 네. 기초자치단체에 도계공이 있는 것도 내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먹는 부분을 판을 다 짜주고 해서 일개 시장 하나가 전문 부동산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이번에 대장동 케이스는 이재명의 정말 모범 케이스라 할 만하고요. 아마 각 대한민국의 지자체장들이 정말 엄청나게 좀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자체가 지금 막 대한민국의 뭐 군이고 시고 도대체 무슨 먼 공사, 먼 공단, 하여튼 뭐 수두룩 뻑뻑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무슨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이 뭐 얼마나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쁘길래 이걸 다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공기업을 만들어서야 이게 지금 관리가 가능한지 이게 참 저도 의문이 될 수 없고, 저는 이렇게 되는 여러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가리가 집권한 후에 뭐 국가 부처라든가 지방 부처에서 하는 일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은폐와 뭐 일종의 그 어떤 야합들이 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급여를 그래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은 이게 언제 어디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정쩡한 뭐 공무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을 해놓아서 한 바퀴 돌려버리면 이런 내용들 다 은폐해 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그 부캐넌 교수라는 사람이 일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내용을 빠삭하게 하는 정보의 격차가 있고 그러니까 공공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선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소수의 이 정치인이나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가기 십상이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나머지 것까지 나왔어요. 여태까지 한 5,503억입니까? 네네. 환수를 했다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3,500억이 공원이고 네. 그 뭐 뭡니까? 터널이고 그런 건데 네. 터널인데 남은 거 1,830억이 들어온 돈 1,830억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 부지를 팔아서 마련했다. 그래서 국민 임대 용도로 땅이 팔리지 않아 공공 분양 용도로 바꾸어 매각을 해가지고 대장동 임대 아파트 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이재명의 후임 은수미, 이 은수미가 이재명이 할 때 문제가 있다고 나왔던 조폭,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또 차를 타고 차를 다녔잖아. 타고. 이거는 걸 보면 둘이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이재명과 은수미 그렇습니다. 간에는 각별하게. 그래서 은수미가 취임 이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 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 방향을 안건으로 회의와 업무 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을 논의했고 이것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2019년 6월 바뀌었고 그래서 임대용은 수익성이 낮아 부지가 좀처럼 팔리지 않자 아파트 분양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830억의 이 국민 임대 부지 매각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건 완전 공공적 이익에서 있어서는 완전 손실에 가까운 얘기네요. 이재명이가 모두 5,503억, 액수가 약간 변했네요. 5,511억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830억이 이게 임대아파트 부지 팔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여기하고 터널 뚫는 값 나머지 하면 이게 꽉 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말 공공의 저소득층 주거를 희생시키. 돈하고 개발 이익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희생시키. 그게 대장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 15조에 같으면 이 국민 임대주택을 이렇게 매각하지 말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이 그렇습니다. 들고 공사비만 넣어서 그렇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어요. 땅값도 받고, 예. 땅값 받고 그냥 뭐 땅값을 제공하라는 게 아니라 땅값도 받고, 예. 그러니까 땅값 플러스 건설 원가만 받고 예. 넘겨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 수익이라는 공공이 이익 환수했다라는 게 100%가 다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희생해서 장부상 그 시의 그 예산, 그 시의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한 참 대단한 사례입니다. 진짜 참 듣도 보도 못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당이 저 곽상도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명 21은 이 사건을 지켜보다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 곽상도는 어차피 데드핏이니까 그렇죠. 이 핵심적인 부분을. 그래서 하여튼 뭐 소장님께서 오늘 이제 뭐 계속 방송을 말씀하셨던데 저도 곽상도 이제 의원께 이제 이게 이 모든 걸 이제 곽상도가 다 했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진짜 아들 뭐 저기 아들도 아마 그 28억 실수령 28억 원도 그게 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곽상도 의원 진짜 아는 거 있으면 지금 다 까야지 이거 시간 지나면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저희도 계속 이제 소장님하고 저도 그 상의를 해서 어느 놈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놈을 저희가 혁명 20일이나 뉴핑이 고발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계속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곽상도가 이재명에 의해서 오늘 고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곽상도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 곽상도를 직접 만나서 곽상도는 오른쪽의 인물이니까 그렇죠. 직접 뭔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습니다. 왼쪽의 인물들은 직접 만났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김만배를 내세우거나 해서 곽상도하고 관계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곽상도로서 꼬리를 자르고 곽상도한테 이재명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에 화천대유 안에서 곽상도를 그냥 같이 붙어먹은 놈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발을 빼고 그 일이 이 지금 문정권 청와대와 문정권 경찰 검찰에서 내년 3월 9일까지는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대충 후보가 거의 다 돼가니까 그렇습니다. 후보가 되면 누가 날 건드리겠느냐
뭐 똥당의 저 후보나 똥당의 저 행태로 보면 내가 그냥 밟고 문 떼고 가면 이것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진실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네. 되면 그만이다. 네. 국민은 어차피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겠냐.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도 저기 호남에서도 이재명이가 거의 이기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야 뭐 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이 또 뭐 미국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뭐 또 곽상도를 자기가 뭐 읍참 마송식으로 했다는 둥에 뭐 한번 쇼 한번 할 거고 이게 지금 화천 대유의 어떤 실체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뭐 크게 관심도 없을 것 같고 뭐 홍준표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좀 공격하는 척하다가 이재명이 또 으르렁 되면 또 꼬리 내릴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정말 참 이 이재명의 어떤 이 화천 대유 사건 관련된 건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서포 15조 하나하나가 정말 다 금과 옥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계속 좀 저도 진짜 지켜보고 소장님과 함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뭐 어떤 부분을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상도는 이재명 응분 조치 취하겠다는데 내가 곽상도한테 충고하자면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사람 이거 끝났습니다. 간접 뇌물이지. 그렇습니다. 아들 월급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들의 그 산재에 대한 뭐 보상금 말이 안 선택이라는 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는 자, 이거 세금을 43% 내서 그래서 28억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계산 딱 해보니까 43%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세율론이 최고 세율 43%로 50억 중에 28억을 현금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곽상도가 이재명을 내가 볼 때는 같이 안고 죽어야 그렇죠. 나중에 사는 수가 생기지. 그렇죠. 여기서 어정쩡한 헛소리에서 어정쩡하게 살겠다고 하면 이미 내가 볼 때 자기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일을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예. 어쨌든 자기는 이재명은 꼬리를 끊고 빠져나가도 자기는 못 빠져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안을 아들을 거기 집어넣고 여기에서 50억을 받게 할 정도라면 자기는 말하지 않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곽상도가 제가 뭐 곽상도를 오늘 잘 모르지만,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상식이 있는데 이게 아들을 그게 끼워 넣어서는 이거는 제3자 뇌물죄도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뇌물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결국 이제 뭐 소장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들은 절대 이런 그 서로의 어떤 이런 그 약점을 서로 그게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터트리고 자기들은 은폐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곽상도가 완전히 당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당연했고요. 자기가 처음에 아들을 뭐 월급 300만 원 이하였다, 250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때 깠어요. 그렇습니다. 다. 양심 선언하고. 예. 그런데 결국 이 곽상도 아들 받은 걸 누가 깎겠어요? 화천대유 쪽에 시켜서 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상도는 이재명에게 묻습니다. 이 개발 사업의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까?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까?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곽상도가 이재명의 이제 아쉬운 부분을 건드려서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좀 당해주고 나중에는 둘이 다 그냥 나도 네 아는 거 많으니 살자 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볼 때 마음을 배워야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살아남지 이런 식으로 내부 가다가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를 되어야 이렇게 뭐 살지. 지금 이 마당에는 아들 앞세워가지고 돈 받아먹은 그 뭐 공무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자, 이 와중에서 미국 간 저 이준석이라는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곽상도를 까면서 다용도로 까는 것 같아요. 박지원이가 지난번에 고발 사주 의혹에서 자기가 드러나니까 뭐라 했습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하고 옛날에 뭐 국회에서 지가 여자 문제들 엄청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한 것까지 연계시켜서 지금 협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곽상도를 까면서 지금 여권이 야권에 대해서 너네들 비리들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일에 앞장서 달라들면 그냥 안 둔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여권 공격에 앞장을 섰던 그 장재훈이가 네네. 곧바로 그냥 아들 문제로 달리잖아요. 네네. 지금 다 달라들어서 네.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당이 야당을 갖다가 억압해서 여당 쪽에서 좀 이렇게 기름이라도 조금 이렇게 튀어서 먹은 것들은 이제 엎드려라. 네. 그래서 김기현이가 저 동당의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알았다면서 지금까지 이걸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정치인은 맞습니까? 김기현 이런 양반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동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지가 미국 간다를 누가 지를 만나줍니까? 이 대목에 왜 갑니까? 그러면 저 당이 총체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로 여기서 나자빠지겠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LH에 비리 가지고 국민이 저만큼 했는데 곽상도쯤은 그냥 여권이 보험용으로 하나 넣어놓은 거라 생각하고 곽상도를 일찌감치 포기하면서 여권 전체에 몸통을 겨냥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 돌아가는 게 너무 뻔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국민의 똥당 이제 경선 후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총 이제 현재 8분 중에 하여튼 세 명은 확실한 벚꽃인 것 같고 둘은 그냥 벚꽃이 되려고 아주 그냥 기회를 보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냥 셋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벚꽃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지금 정말 뭐 그때 황교안도 한번 미국 가지 않았던가요? 황교안도 미국을 갔던 것 같고 홍준표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다고 그게 미국은 가서 진짜 뭘 지금 미국하고 뭐 손잡아서 뭐 이게 저희야 지금 뭐 얘기할 게 있는 건지 지금 이 국내가 이 엉망진창이고 드디어 끝내는 이제 뭐 김어준이 같은 경우도 뭐 화천대유는 끝나고 고발 사주로 몰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란 작자가 미국에 언제 오긴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가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도 듭니다. 집 사고 차 사서 해명할 게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각은 여권 전체가 지금 이 대장동 문제에서 다 달라붙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경찰이 움직이는 거나 검찰이 하는 거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이 호남 부분에서도 결국 문이 교묘하게 관여하지 않는 듯하면서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지금쯤 이제 이낙연은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는가 네, 처절하게 반성하게. 그래서 뭐 어제 뭐 CBS인가 나가서 그 여자 앵커가 좀 이렇게 계속 할 거냐? 그러니까 좀 내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이 지금 돌아가는 게 여기에서 승부 보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대선에 이길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이 저도 이재명이가 좀 그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그 어떤 대응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본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화천대유권 같은 경우는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딱 집약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서포 15조의 이 국가적 원가 아파트 공급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한 꼬라지를 보면서 지금 성남시의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국민들도 사람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야 생각하는 게 좀 저는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